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66세가 되신 박태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다시 아들네와 함께 지내며 얻은 기쁨과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소중한 가치를 통해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이해하게 되는 태준 씨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태준 씨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같이 태준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올해 65세가 된 태준 씨는 회사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30년 넘게 출근하던 공간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주하게 일하던 직원들과 쉬지 않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 무거운 서류 더미들까지 그 모두가 이제는 그에게서 멀어질 풍경이었습니다. 평생을 몸담은 회사에서의 추억들을 그는 묘한 감정 속에서 떠올렸습니다. 한평생 바쁘게 일했으니 이젠 나도 편하게 쉬어도 되겠지.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한마디 하며 눈을 지그시 감는 태준 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온 날들, 그 끝에서의 자유로움이 이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펼칠 시간이라니. 태준 씨는 왠지 모를 기대감에 가득 찬 채 회사 건물을 벗어났습니다. 얼마 후 태준 씨의 얼굴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기대와 다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받은 퇴직금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바쳐 일한 시간과 노력의 결실이었고, 그가 지켜온 자존심과 헌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준 씨는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서영이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주들과 더 가까이 지내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리라 믿었고, 노후 생활이 외롭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태준 씨는 자신이 내린 결심을 아들 수호에게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수호야, 아빠가 받은 퇴직금 말이다. 이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서 너희랑 같이 지내고 싶구나. 좁은 원룸에서 애들 키우기가 쉽진 않지? 아빠가 큰 방에는 안 될 거야. 방 하나만 아빠가 가져가고 너랑 서영이랑 출근하면 아빠가 손주들도 돌봐줄게. 그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다정했습니다. 이 제안은 가족 모두가 함께 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는 아버지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기쁜 마음을 뒤로 한 채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 태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평생 일한 데가잖아요. 정말 그러셔도 돼요. 저희야 정말 고맙지만 저희랑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하시지는 않으시겠어요? 그는 아버지의 큰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이 나이에 돈이 뭐가 중요하겠니?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어. 다들 자식들 결혼할 때 도와준다던데 그렇지 못했던 것도 늘 마음에 걸렸단다. 그리고 아빠도 은퇴하고 혼자 사는 것보단 손주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너희랑 같이 지내는 게 덜 외로울 것 같아. 이렇게 너희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내게는 큰 기쁨이란다. 아들 수호는 아버지 태준 씨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우리 가족이 아버지와 함께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늘 노력할게요.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태준 씨의 결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 준비가 시작되었고 태준 씨는 손주들과의 생활을 마음속으로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시간을 내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이제는 진정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사 당일 태준 씨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활기로 가득 찬 그의 모습에 수호와 서영도 놀라면서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태준 씨는 손주 재민이와 예림이에게 새 집을 구경시키며 함께할 모든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어느 가을 아침, 태준 씨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손주들과 산책을 나가며 나뭇잎이 노랗게 물든 모습도 보여주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아침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거실로 나가 온 가족과 인사를 나누려 했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일찍부터 부지런히 챙겨 입고 수호도 아침부터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일요일인데도 급히 바깥으로 나갈 기세였어요. 태준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가족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서영에게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오늘 다들 무슨 일 있어?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바빠 보이니? 서영은 그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희가 가족끼리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서영은 무심한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건넸지만 태준 씨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단풍 구경이라니.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빼놓고 떠나려고 한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마음 한편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나도 단풍 구경 정말 좋아하는데 다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태준 씨는 자신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영은 그런 그의 기대를 확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오늘 가는 길이 멀어요. 차 타고 한참 가야 하고 도착해서도 많이 걸어야 해서 아버님께서 힘드실 것 같아 혼자 쉬시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를 배려해드린 거라고요. 서영은 아버지를 배려하는 듯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배려가 아닌 냉담함이 섞여 있음을 태준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간다면서 날 빼놓으면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잖니. 순간 태준 씨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배려라는 핑계로 가족 행사에 나를 제외시키다니. 내가 짐처럼 여겨지나 보구나. 그동안 자신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했는지 돌아보며 태준 씨는 억울함과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려라니. 내 의견을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어? 태준 씨는 예상치 못한 서운함과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과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왔던 태준 씨에게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호는 옆에서 태준 씨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버지, 서영이도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걸 거예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냥 오늘 하루는 푹 쉬시면서 집에서 편히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태준 씨의 마음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는 차갑게 웃으며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내 존재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렸구나. 그는 한순간에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배려라고 했지? 배려 참 고맙다. 너희 말대로 그냥 집에서 혼자 시간이나 보내고 있을게. 태준 씨는 침울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겨진 그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에 펼쳐진 가을 나무들, 이제 곧 절정을 맞이할 단풍들을 바라보며 태준 씨는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따스함을 느끼고자 했던 기대가 실망과 허탈감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는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차가운 반찬을 바라보며 입맛이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도 자신이 이 집에 있는 것이 맞는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집에 돌아온 후에도 태준 씨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가족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그는 조용히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떠올린 것은 오랜 친구 도식 씨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 주던 사람이 바로 도식 씨였죠. 그는 친구 도식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식 씨의 집으로 가는 길은 꽤 먼 여정이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면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들판과 산등성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가을을 맞아 낙엽진 산들이 펼쳐졌습니다. 차창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니 가슴이 약간은 편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가 가슴에 품은 무거운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식이라면 둘도 없는 친구이니 오히려 우리 아들 며느리보다 날 더 반겨주겠지? 태준 씨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스스로에게도 확신을 주기 어려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친구 도식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식 씨는 마당에서 이른 아침부터 농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의 모습을 보자마자 태준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도식 씨도 그를 발견하곤 씩 웃으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태준이 아니야? 왜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도식 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대답 대신 묵직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식아, 집에 좀 일이 있어서 잠시 집에서 나왔어. 여기라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도식 씨는 태준 씨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잘 왔다. 이곳에선 그런 고민들 잠시 내려놓고 푹 쉴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네 친구 아니냐? 도식 씨의 말은 묵직한 위로가 되어 태준 씨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는 도식 씨의 시골집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집을 떠나온 현실이 다시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엔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익숙지 않은 시골집의 낯선 냄새, 새벽의 정적과 함께 깨어난 그는 마당에서 나무를 손질하는 도식 씨의 모습을 보며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 바람에 실려오는 풀 냄새가 그를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식 씨는 태준 씨에게 마을 노인회에서 함께 활동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너도 좀 몸을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농사일도 좀 해보고 마을 회관에서 바둑도 두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야. 어때? 태준 씨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며 몸을 쉴 틈 없이 움직였던 그는 이제 와서 그런 소소한 일들로 마음을 풀어낼 수 있을지 스스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식 씨의 권유는 따뜻했고 그 말에서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여기 와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으니 한번 해볼게. 그렇게 태준 씨는 마을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단순히 농사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삽을 들고 온몸이 땀에 젖도록 흙을 파고 밭을 고르는 일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도시에서의 복잡한 일상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생활은 몸은 고됐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보니 좀 어때? 마음이 좀 풀려? 도식 씨가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손을 털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다시 일도 좀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그래도 복잡했던 머리가 조금이나마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자연의 힘이야. 나도 처음엔 이곳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여기가 내 고향 같아. 그리고 사람들도 좋고. 시골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매일 하루를 보냈던 태준 씨는 점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었지만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서영,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섭섭한 행동이 있었지만 나이든 부모로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서서히 그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 도식 씨와 술잔을 기울이던 태준 씨는 슬그머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도시가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서운한 게 많아.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 그냥 내가 참았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어. 도식 씨는 태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이 들수록 아랫사람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지. 그리고 그게 어른으로서의 책임일지도 몰라. 도식 씨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태준 씨의 마음속에 남은 섭섭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태준 씨는 방 안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지금까지의 감정들이 진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다는 깨달음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수호야, 서영아, 그동안 내가 서운한 감정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전부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지난 일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남았겠지만 이제는 정말로 너희와 잘 지내고 싶다. 나이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앞으로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고 싶다. 태준 씨는 편지를 작성한 후 한참을 바라보며 그간의 감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적어 내려간 편지로 그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이 바로 도식 씨였습니다. 편지 정말 잘 썼네. 이 편지를 통해 아들과 며느리도 내가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한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야. 도식 씨는 태준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식 씨의 조언에 따라 태준 씨는 편지를 보낼 결심을 굳혔고 마음의 준비가 되자마자 수호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 생각을 하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드디어 아들 수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수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미약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태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진심 어린 말들을 전했습니다. 수호야, 아빠가 여기 있으면서 많은 걸 생각했단다. 우리가 그동안 서로 오해도 많았던 것 같아. 내가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사람은 나인 것 같더구나.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수호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지만 아버지 태준 씨의 변화를 느끼고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말없이 떠나신 이후로 속으로 많이 그리워했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자꾸 찾았고요. 주말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을 들은 태준 씨는 오랜만에 가슴 깊숙이 안도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이 그를 가슴 벅차게 했습니다. 그는 그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며 가족과 화해할 그날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태준 씨는 아침 일찍부터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습니다. 도식 씨가 마당까지 나와 그를 배웅해주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 태준아.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 도식 씨의 말에 태준 씨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 씨는 마침내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그리움을 해소하며 자신이 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어색함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며느리 서영의 얼굴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고 그가 이 자리에 온 것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식사를 준비하며 밥을 상에 올리기 전 무심한 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님을 빼놓지 않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같이 식사하시죠. 평소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뉘앙스가 태준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가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들을 곤란하게 만든 것에 대해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서영의 말에 당황했지만 애써 참고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지난 일은 그저 지나간 일이야. 서로 잘잘못 따지지 말고 우리 서로 이해하고 잘 지내야지. 그러나 며느리 서영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쌀쌀맞은 어투로 이어갔습니다.
또 나가실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아버님 배려한다고 그랬던 건데, 아버님은 실망이 크셨다면서요. 또 우리한테 실망하시면 언제든 떠나실 생각 아니세요?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배려나 사과의 빛도 없었고, 오히려 태준 씨가 이 집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그대로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수호는 태준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분위기를 바꾸려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그마저도 상황을 좋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태준 씨는 자신이 이곳에서 진정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 대신 차갑고 무거운 벽만이 가로막혀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평온한 생활이 그저 헛된 꿈으로 남게 된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태준 씨의 마음속에 다시 분노가 서서히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저 나를 비꼬기만 하다니.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어. 그는 마음을 굳히며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을 아들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자존심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 돈을 다시 찾아올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며칠 후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태준 씨는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사전 연락을 취했음에도 수호와 서영은 태준 씨와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채 무거운 침묵만이 이어졌고 태준 씨는 그 상황에서 또다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수호와 서영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영이가 아마 오해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서영이한테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잘 얘기해 놨으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 수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진심이 묻어났지만 이미 한 번 굳어진 태준 씨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서영이 집을 비울 생각이 없음을 깨달은 태준 씨였어요. 결국 태준 씨는 자신이 직접 그들의 집에 가서 큰 소리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결코 좋게 넘어가진 않을 거야. 당장 집을 비우라고 동네가 떠나갈 듯 소리라도 지르고 말겠어. 태준 씨는 굳은 결의로 수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라는 마음으로 가슴속에 분노가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이 상황이 오기까지 수없이 참아왔던 감정들이 분노의 불씨로 자리 잡았고 자신을 더 이상 이 집에 기대게 만드는 자존심도 용기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비우라고 했는데 또 내 말을 무시해? 내가 먼저 큰 마음 먹고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내 성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마음을 굳게 먹으며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드디어 집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갑자기 주변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곳엔 손주 재민과 예림이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가 멈춰 선 것을 발견한 태준 씨의 사랑스런 손주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재민이가 먼저 큰 소리로 외쳤고 예림이가 뒤이어 태준 씨를 보며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두 아이는 태준 씨의 두 팔을 붙잡고 꼭 안기며 소중한 보물을 찾은 듯한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환한 미소를 띠었고 예림은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림은 손을 놓지 않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이사 가야 한대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할아버지 못 볼 것 같아서 싫어요. 예림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느끼는 그 애틋한 마음이 태준 씨의 가슴을 서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는 잠시 말없이 손주 예림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은 아이의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재민이 역시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아빠와 엄마가 집을 비워야 할지도 모른다며 슬픈 모습을 보였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집 비워야 한다고 걱정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엄마 아빠가 울기도 했어요. 재민이의 작은 목소리에 담긴 속상한 감정이 태준 씨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자신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내린 결정이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큰 상처와 혼란을 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제서야 태준 씨는 깊은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태준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깊이 마음을 닫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가족에게, 특히 어린 손주들에게까지 전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있고 싶고 행복하기를 바랐던 아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어요. 손주들은 아무런 조건도 계산도 없이 그저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였고, 그저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관철하려 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태준 씨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그동안의 갈등과 분노가 너무도 덧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느낀 두려움과 상처가 그동안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버렸던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잘못했구나. 이제 다시는 너희 곁에서 떠나지 않을게.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태준 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약속에 재민과 예림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미소를 보면서 태준 씨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웃음을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동안의 분노와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태준 씨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과 화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차마 손주들에게 아픔을 주진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리고 수호가 받자마자 태준 씨는 잠시 말을 고르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호야, 아빠다. 그동안 나도 많이 서운하고 힘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처를 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수호는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아버지의 달라진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그동안 충분히 이해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의 말에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갈등의 시작이 아버지 태준 씨를 서운하게 대하였던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 서영 또한 전화를 바꿔받으며 처음에는 어색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버님께서 상처받지 않으시게 더 말 조심하고 더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고 제 행동부터 고쳐나갈게요. 며느리 서영의 목소리 속에서 불편함 대신 한결 부드러워진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풀어가는 이 순간 태준 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 씨는 손주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책을 읽어주며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되찾아갔습니다. 예림은 할아버지의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고 재민도 할아버지와의 시간에 즐거워했습니다. 손주들과의 시간은 태준 씨에게 삶의 기쁨이 되어갔어요.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서영도 태준 씨와의 소통을 피하지 않고 꾸준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늘어가면서 그 사이에 생긴 벽이 서서히 허물어져 갔습니다. 아들 수호는 아버지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서영도 서툴지만 태준 씨에게 먼저 말을 건네며 편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주말마다 태준 씨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거나 근처 놀이터에서 손주 재민이와 예림이의 손을 꼭 잡고 산책했습니다. 손주들과의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었고 자신이 가족 속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림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활짝 웃으면 그 미소 하나가 삶의 모든 시름을 잊게 만들었고 재민이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이야기를 건넬 때마다 태준 씨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태준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친구 도식 씨가 있는 마을의 노인회를 찾아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겪었던 가족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태준 씨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한 다른 노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삶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태준 씨는 가족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격려를 나누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노인회에서 만난 김 여사가 태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 예전보다 더 젊어진 모습이에요. 역시 가족이 가장 좋은 약이었나 봐요. 태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노인회에서 돌아온 후 태준 씨는 거실에 앉아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먼저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한 노력이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태준 씨는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추억과 깨달음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길 선물로 엮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며 얻은 소중한 교훈들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것이지요. 태준 씨는 작은 노트와 펜을 꺼내 일기처럼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첫 장에는 자신의 생애에 대해 썼습니다.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시간들,
수호를 키우며 겪었던 기쁨과 어려움, 그리고 손주 재민이와 예림이를 만나며 느꼈던 새로운 희망까지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아이들과 나눈 일상의 소중한 추억들을 담아 손주들이 커서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는 자신이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점들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가족은 함께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여정이란다. 때론 상처를 받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이란다. 태준 씨는 이 문장에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글을 다 쓴 후 태준 씨는 한 장 한 장 가족 사진을 붙이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채운 앨범을 완성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마치 한 인생을 다시금 마무리 짓는 듯한 뭉클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책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이자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는 작은 유산이었습니다. 책을 완성한 기념으로 그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준 씨는 책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 쓸데없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내 이야기 좀 들어주겠니? 가족은 태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태준 씨의 속마음과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담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들은 태준 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저희를 생각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우는 거니까. 그는 책을 넘기던 손주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간직하길 바랐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태준 씨는 수호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나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더구나. 하지만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내겐 참 소중해. 가족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태준 씨가 전하고자 했던 사랑과 교훈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고 태준 씨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거란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태준 씨는 마음속에 평화와 감사를 품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 씨의 이야기는 마치 어느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삶의 한 페이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소소한 갈등과 화해, 용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작은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로를 지켜주고 안아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모든 걸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태준 씨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걸까요? 아니면 집을 뺏는다고 하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또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댓글로 태준 씨에게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태준 씨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문금희 씨의 사연입니다. 주인공 문금희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가족과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한 걸까요?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게 지금부터 문금희 씨의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한적한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금인의 밥집 간판은 비바람에 바래고 낡았지만 그곳을 찾는 단골 손님들에게는 안락하고도 소중한 공간이었죠. 예스러운 나무 테이블과 벽에 걸린 작은 선반, 손때 묻은 주전자와 찬장에 가지런히 정돈된 양념통들이 금희 씨의 손길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지켜온 이 식당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금희 씨의 인생과 함께 해주고 있었어요. 젊을 적 남편을 여의고 딸 지영을 홀로 키우며 지내온 지난날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벽에 묻어나듯 이 식당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었죠. 그날도 금희 씨는 조용히 식탁을 닦고 있었어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금희 씨의 눈에는 어딘가 모를 허전함과 묘한 긴장감이 엿보였어요. 몇 년 전 인연이 되어 황혼에 재혼을 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황석주 씨, 그리고 그의 아들 강호와 며느리 은지의 존재 때문이었어요. 문득 가슴속에 작은 불안이 스쳐갔지만 금희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식당에 집중하려 애썼어요. 금희 씨, 오늘도 제육볶음 하나요? 단골 손님인 박씨 아저씨가 활짝 웃으며 식당으로 들어섰어요. 금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금방 준비해 줄게요. 고춧가루를 바꿔봤는데 아저씨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식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금희 씨는 그저 주인 할머니가 아닌 정이 깃든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손님들이 오는 이유도 따뜻한 밥상뿐만 아니라 그녀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날 오후 다시금 금희 씨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찾아왔어요. 석주 씨의 친아들 강호와 그의 아내 은지가 식당을 찾은 거였어요. 몇 년 전 금희 씨가 석주 씨와 결혼을 한 이후 새로운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금희 씨를 진정으로 어머니라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단단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두 사람을 보며 금희 씨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호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강호야 왔니? 어서 자리에 앉으렴. 엄마랑 할 이야기가 있어? 금희 씨는 그들을 반갑게 맞았지만 속으로는 살짝 긴장했어요. 며느리 은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식당 운영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 아버님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식당을 팔고 편히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말은 금희 씨의 마음을 찌르는 듯 했어요. 평생을 바쳐온 식당이었기에 그들의 말처럼 쉽게 놓을 수는 없었어요. 금희 씨는 잠시 멈칫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나는 아직 몸도 멀쩡하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금희 씨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피어올랐어요. 그러자 강호는 좀 더 강하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이젠 현실을 보셔야 해요. 아버지의 병원비도 그렇고 어머니께서 힘겹게 식당을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도 어머니께서 편히 쉬시는 걸 원해요. 금희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의 말이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석주 씨의 치료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고, 가족을 위해 식당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금희 씨는 딸 지영의 얼굴을 보자 피로가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죠. 엄마, 오늘도 고생 많았어. 지영이 금희 씨를 반갑게 맞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고마워. 그래도 내 덕분에 힘이 나네. 금희 씨는 딸의 웃음을 보며 잠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강호와 은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지영은 어머니의 표정이 무거운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금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호랑 은지가 자꾸 식당을 그만두라네. 나이도 많고 이제는 운영도 힘들 거라면서 식당을 팔아서 너희 아빠 병원비에 보태라고 하네. 지영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의 인생이 깃든 소중한 공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니 오빠랑 새언니가 왜 그런 말을 해? 이 식당은 엄마의 전부잖아. 지영의 말에 금희 씨는 위로를 느끼면서도 갈등이 깊어져만 갔어요. 밤은 깊어가고 금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고요한 밤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며칠 뒤 금희 씨는 식당에 들어서며 무거운 마음으로 주방을 둘러보았어요. 강호와 은지가 식당을 팔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후부터 이곳은 더 이상 마음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계속 흔드는 장소가 된 것만 같았죠. 그날도 단골 손님 몇 명이 식당에 들렀어요. 밥을 먹으러 온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늘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마음 한켠을 무겁게만 했어요. 금희 씨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에 잠기곤 했죠. 금희 씨,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박씨 아저씨가 넉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네요. 그냥 대충 한 건데요. 금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말끝이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단골 손님들은 그녀가 내뱉는 짧은 한숨과 눈에 어린 슬픔을 눈치채곤 했죠. 그러던 오후 식당에 강호와 은지가 다시 찾아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더 굳어져 있었어요. 금희 씨는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 조용한 구석 자리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강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했던 얘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식당 일도 버거우신 건 사실이잖아요. 은지도 맞장구 치듯 덧붙였어요. 저희가 식당을 그만두시라고 한 건 단순히 병원비 때문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강호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를 보면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저희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버지 병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어머니도 이젠 편하게 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해결하고 어머니도 고생을 덜 수 있고요. 그 말에 금희 씨는 잠시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이 식당이 가족을 위한 희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죠. 하지만 그들의 요구가 자신에게 너무 큰 상실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 말도 맞아. 하지만 나에게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를 처음 만난 곳도 이곳이야.
내겐 너무 소중한 공간이라 너희 말처럼 쉽게 떠나기 어려워. 강호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어머니께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어머니가 희생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지도 거들며 금희 씨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알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해요. 식당을 정리하고 우리와 편히 지내는 게 어떠세요? 금희 씨는 두 사람의 말에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과 식당에 얽힌 오랜 추억과 애정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고 머리를 잠시 기댔어요. 계속되는 강호와 은지의 요구가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강호와 은지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의 걱정과 요구가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었고 석주 씨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그들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죠. 밤은 깊어가고 금희 씨는 혼자 창가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골목의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이 옳은 것인지, 또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저녁 금희 씨는 강호와 은지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듣고 딸 지영을 집으로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온 지영의 표정은 불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영은 강호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직접 마주하고 싶었죠. 잠시 후 강호와 은지가 집에 도착했어요.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은 후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강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아버지 병원비도 그렇고 어머니가 혼자 식당을 운영하시는 것도 이제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지영은 강호의 말을 끊고 강하게 반박했어요. 저기 오빠, 엄마의 인생과도 같은 식당을 그렇게 쉽게 정리하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요구 아닌가요? 오빠는 엄마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나 해요? 강호는 지영의 말을 듣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지영아, 나는 가족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시잖아. 어머니랑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사이고 우리 아버지가 너한텐 새아빠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 가족이 됐잖아.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희생할 때라고 생각해. 지영은 강호의 냉정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엄마는 가족이 아니에요? 왜 오빠는 엄마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요? 정말 가족을 위한다면 오빠가 아버지 병원비를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요? 강호의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야. 어머니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더 나은 일이라고. 그 순간 금희 씨는 중재에 나서며 두 사람을 말렸어요. 그만들 해라. 나도 너희들이 힘든 건 안다. 강호 말대로 나도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해야겠지. 하지만 너희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건 옳지 않아. 강호는 금희 씨의 말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지영은 어머니가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려는 결정을 하게 될까봐 불안했어요.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제발 너무 쉽게 오빠 말 듣지 마. 이 식당은 엄마가 평생 지켜온 곳이야. 오빠 말 들으면 꼭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금희 씨는 지영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머뭇거렸어요.
딸의 걱정이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가족 사이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수록 혼란스러웠어요. 가족을 위해 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녀를 끝없이 괴롭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간 강호는 은지에게 한숨을 내쉬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지영이가 문제야. 이젠 한 가족이 됐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은지는 그런 남편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가씨 입장에선 어머니는 친어머니고 아버지는 새아버지니까 그렇겠지.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면 병원비도 끝없이 늘어날 거야. 우리가 계속 아버지 병원비를 부담하는 건 무리야. 어머니께서 가게만 팔면 해결되는 건데 지영이가 왜 중간에서 회방을 놓는 건지 참. 금희 씨는 강호와 은지가 돌아간 후 홀로 거실에 앉아 긴 생각에 빠졌어요. 문득 주방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석주 씨와 결혼 후 촬영한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골목의 가로등이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며 갈림길에 선 듯한 느낌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석주 씨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병원비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죠. 금희 씨는 남편을 위해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지만 빠듯한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남편의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식당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그 고된 일상은 이제 점점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해서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깊은 고민 끝에 금희 씨는 결국 강호와 은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 석주 씨의 병원비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마음을 괴롭혀 온 갈등을 덜어내기 위해 그녀는 마침내 평생을 바쳐온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식당 마지막 날 금희 씨는 홀로 식당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가마솥과 손때 묻은 도마, 양념통 하나하나가 그녀의 오랜 추억을 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왔죠. 손님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 정성스레 만들어낸 밥상,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 떠올라 금희 씨의 마음을 울렸어요. 마지막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날 단골 손님들이 그녀의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박씨 아저씨는 아쉬운 표정으로 금희 씨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금희 씨, 정말 내일이면 문 닫는 거야. 여기서 먹는 밥이 많이 그리울 것 같은데. 박씨 아저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렇게 떠나려니 마음이 참 아프네요. 금희 씨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 금희 씨는 홀로 남아 식당 문을 닫기 전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밥집이 아닌 삶의 모든 것이자 외롭던 순간에도 의지가 되어주었던 공간이었어요. 석주 씨의 병원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됐어요. 결국 강호와 은지는 점차 부담을 느끼며 금희 씨에게 더 큰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결심을 굳히게 됐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금희 씨에게 이 결심을 전하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거실에 앉은 금희 씨는 두 사람의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음을 느꼈지만 설마 자신에게 또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고 있어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져서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금희 씨는 강호의 말에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강호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 왔는지 알지? 식당도 정리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쳤어. 그런데 나에게 또 희생을 하란 거니? 강호는 금희 씨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물론 어머니가 많은 걸 하셨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도 상황이 안 좋아요. 아버지를 위해 조금 더 도와주실 순 없는 건가요? 강호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병간호와 경제적 부담을 함께 감당해온 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금희 씨에겐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큰 요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또다시 희생해야만 가족을 위한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졌죠. 그때 은지가 말을 보탰어요. 어머니,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버님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힘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금희 씨는 은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족들 사이에서 무책임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지야, 나는 이미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포기했단다. 그런 나한테 또 희생을 강요하는 거니? 강호는 어머니의 반응에 더 큰 불만을 품은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그럼 더 이상 이 가정을 지킬 의지가 없으시다는 건가요? 아버지 병원비가 더 필요한데 저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금희 씨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간 자신이 가족을 위해 바친 희생과 헌신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죠.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내가 지금껏 너희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모든 걸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에게는 아직 부족했던 모양이구나. 나는 그저 너희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는데. 금희 씨는 말을 이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영은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는 강호와 은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껏 어떤 희생을 해왔는지 생각해봐. 엄마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강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영아, 이왕 도와주신 거 조금 더 도와주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다 가족을 위한 거잖아. 금희 씨는 깊은 고독과 슬픔에 빠졌어요. 새로운 가정을 만든 이후 정말 가족이라 생각하고 모든 걸 바쳐 가정을 지켜왔지만 그들에게 있어 자신은 이제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알겠다. 너희들 말대로 내가 이 가정에 더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만 떠나도록 할게. 금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결심을 전하며 등을 돌렸어요. 강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놀란 듯 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뒤를 따르지 않았어요. 은지 역시 차갑게 돌아선 채 지켜보았죠. 금희 씨는 그들의 반응에 다시 한번 마음이 저려왔어요.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끝까지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깊은 상처로 남았고 금희 씨는 비로소 이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금희 씨는 한숨도 잠들지 못한 채 과거의 수많은 희생을 떠올리며 자신이 정말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되새겼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모든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며칠 동안 금희 씨는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강호와 은지의 무리한 요구와 냉담한 태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채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희생해온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죠. 가족이 자신을 당연한 희생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문금희 씨는 점점 더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금희 씨는 깊은 슬픔과 홀가분함이 교차하는 감정 속에 석주 씨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금희 씨는 병원에 도착해 석주 씨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석주 씨는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금희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석주 씨, 이제 나는 나를 위한 길을 가려고 해요. 그동안 정말 새로운 가족이라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더 이상은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석주 씨는 아내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도 그녀가 자신의 병수발을 들며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는 걸 알기에 그 결정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금희 씨의 손을 붙잡았어요. 금희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금희 씨가 너무 힘들었죠? 나는 괜찮으니 금희 씨도 이제 금희 씨의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강호와 은지 때문에 더는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죄예요. 석주 씨는 힘들게 말을 이어가며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눈빛을 보였어요. 금희 씨는 남편의 말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석주 씨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터져 나왔어요. 석주 씨,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나도 더 이상 강호랑 은지한테 이용당하면서 살 순 없어요. 내 결정을 이해해 주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병실을 떠나며 금희 씨는 석주 씨의 마지막 눈빛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녀는 이제 과거의 미련과 후회를 떨쳐내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다졌어요. 금희 씨가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석주 씨의 병간호를 맡아오던 강호와 은지는 점점 그 고된 부담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힘을 합쳐 간호를 이어가면 될 거라고 여겼지만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매일 반복되는 돌봄의 고단함은 예상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그들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지쳤고 금희 씨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고스란히 감장해내기가 점점 버거워졌어요. 하루는 은지가 간호를 마치고 병실 밖 복도에 앉아 강호에게 푸념하듯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 이렇게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버님 간병까지 도맡으려니 너무 힘들어. 강호는 은지의 지친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본인도 회사 일을 병행하며 간병을 도와주는 일상이 고달팠던 터라 은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죠. 나도 그래.
요즘은 회사 일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잠도 부족하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 그 순간 은지는 강호를 바라보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 털어놓았어요. 혹시 어머니를 다시 설득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 오셔서 아버님 병수발을 맡아주시면 우리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강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결심을 떠올리며 망설였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그 방법이 제일 실질적인 해결책처럼 느껴졌어요. 은지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머니도 마음이 흔들리실 거야. 어머니가 떠나실 때 정말 단호하셨지만 가족을 위해서 돌아와 달라고 얘기하면 결국 못 시키고 돌아와 주실 거야. 근데 어머니께서 우리 부탁을 거절하진 않겠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은 아닐 테니깐 말이야. 은지는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땐 우리가 강하게 나가서 그랬지만 우리가 잘못을 후회하고 깨달았다고 말씀드리면 분명 속아 넘어가실 거야. 그들에게 남은 진심은 간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희 씨를 다시 병수발 역할로 되돌리고자 하는 바람뿐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금희 씨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호는 머릿속으로 여러 차례 사과의 말을 준비하며 되뇌었어요. 무조건 잘못한 척, 실수를 뉘우치는 척 해보는 거야. 감쪽같이 연기하면 분명 속아 넘어가실 거라고. 그들의 마음속엔 오롯이 자신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속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금희 씨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들의 손내가 진정한 사과나 후회에서 비롯된 것은 절대 아니었죠. 금희 씨는 강호와 은지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혼란에 빠졌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다시 자신을 병수발 드는 존재로만 보고 있는 걸까? 수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있어 가족의 요청을 무시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금희 씨는 결국 남편 석주 씨의 병실을 다시 찾아가고 말았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석주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다가오자 석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반가운 미소를 지었죠. 금희 씨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그동안의 고민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석주 씨, 강호랑 은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해요. 내가 그들의 말을 믿고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석주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내 금희 씨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금희 씨, 절대로 그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아프고 나서야 강호와 은지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금희 씨를 다시 부르는 건 진정으로 후회해서가 아니라 금희 씨를 이용하려는 속셈일 뿐이에요. 석주 씨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금희 씨가 식당을 팔아서 마련한 그 돈, 제 병원비로 한 푼도 쓰이지 않았어요. 며칠 전 강호와 은지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전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병원비로 쓰겠다며 가져간 그 돈 전부 자신들의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던 거예요. 금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식당을 팔면서까지 마련했던 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왔죠. 그녀의 눈앞에
그동안 보여왔던 강호와 은지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자신을 기만해온 그들의 본색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석주 씨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금희 씨의 손을 꼭 쥐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금희 씨, 나는 괜찮으니 이제 금희 씨도 금희 씨의 인생을 찾으세요. 우리 아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게 정말 미안해요. 그들에게 속지 말고 금희 씨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세요. 금희 씨는 석주 씨의 진심 어린 조언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강호와 은지의 진심을 믿고 싶었던 자신의 바람이 결국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녀는 자신을 위한 결심을 굳히기로 했죠. 잠시 후 석주 씨는 금희 씨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금희 씨,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발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줘요.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고도 죄책감조차 전혀 느끼지 않고 있어요. 이제라도 그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반드시 책임지게 해줬으면 해요. 그게 제가 금희 씨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일이에요. 금희 씨는 석주 씨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결심을 다졌어요. 석주 씨의 마지막 부탁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고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결의로 바뀌기 시작했죠. 금희 씨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하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금희 씨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법률사무소에 들어서며 그녀는 한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다시금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결단이 자신과 석주 씨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다짐이 그녀를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죠. 변호사는 금희 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나서 강호와 은지의 행위가 충분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며 그동안 자신의 헌신을 배신으로 돌려준 그들의 무책임과 이기심을 더는 참아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금희 씨는 이 고소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길임을 확신했어요. 얼마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강호와 은지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곧장 금희 씨를 찾아와 다급하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강호는 금희 씨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은지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발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들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금희 씨는 오히려 그들의 사과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임을 명확하게 느꼈어요. 그녀는 두 사람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죠. 강호야, 은지야, 지금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사과하는 것도 너희의 죄를 벗어나기 위한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아. 나는 더는 너희의 거짓된 말에 속지 않아. 이제는 너희가 법 앞에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거야. 강호와 은지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그들은 그동안 어머니가 늘 자신들을 위해 희생해왔고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금희 씨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금희 씨는 두 사람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병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실로 들어선 금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던 석주 씨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따스하게 잡았습니다. 석주 씨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의 단호한 표정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금희 씨는 석주 씨의 눈을 마주하며 차분히 말했어요. 석주 씨가 부탁한 대로 강호와 은지를 고소했어요. 그들이 내가 마련한 돈을 자신들만을 위해 탕진했으니 그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석주 씨는 금희 씨의 결심을 들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금희 씨, 정말로 고맙고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금희 씨가 이 모든 걸 홀로 감당하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해요. 금희 씨는 남편 석주 씨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그동안 석주 씨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느낀 희생과 고뇌를 떠올리며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로 그와의 남은 시간을 차분히 지켜가겠다고 결심했죠. 석주 씨, 이제 내가 석주 씨의 곁에 남아 다시 석주 씨를 돌볼 거예요. 더는 누구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나의 선택으로 석주 씨의 곁에 있을게요. 내가 그들에게서 돌려받은 돈은 이제 온전히 석주 씨의 병원비로 쓰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사용할 거예요. 석주 씨가 할 일은 몸 관리 더 잘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석주 씨는 아내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금희 씨는 이제 석주 씨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금희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석주 씨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 스스로를 위한 소소한 행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녀에게 찾아온 이 평화로운 시간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유와 안정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강호와 은지에 대한 미련과 분노는 이제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졌고 그녀는 석주 씨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 스스로를 위한 삶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금희 씨와 석주 씨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선택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지켜가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금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소중히 지켜온 석주 씨와 더불어 그들 스스로를 위한 행복을 찾아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문금희 씨의 선택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진실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소감을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